아, 씨, 깜짝이야. 애들 보기도 흉한데 밤에 귀신같이 기어 나오지 말고 방에만 계시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은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진 친정엄마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사위 길을 살려주려 헌신했던 엄마가 죄인처럼 어깨를 떨었던 그 밤. 저는 울며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폭군처럼 군림하던 남자. 그는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항암제 투여가 막 끝난 오후의 병실 공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낸 엄마의 앙상한 손등 위로 누런 멍이 번져 있었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 내내 엄마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딸, 엄마 그냥 시골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엄마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지어 드시면서 시골 가서 어쩌려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꾹 힘을 주며 앞만 보고 대답했습니다. 이서방 눈치 보여서 그래. 나야 내 딸 집이니까 괜찮다 치지만 사위는 생판 나만이냐. 병자 냄새 풍기면서 비좁은 집구석 차지하고 있는 거 진짜 몫을 짓이다. 엄마는 당신 머리에 푹 눌러 쓴 얇은 비니 끝자락만 연신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9차로 넘어가면서 엄마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 빠지고 없었거든요. 그 당당하고 괄괄하던 여장부의 모습이 이토록 작아진 것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 집이 왜 이서방 집이야? 엄마가 평생 땀 흘려 사준 엄마 집이지.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에 엄마가 황급히 제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쉿! 그런 소리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어. 남자는 기가 죽으면 밖에서 큰일 못하는 법이여. 명색이 한 집안의 가장인데 처가 덕받다는 소리 들으면 이서방 속이 어떻겠냐?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사위 체면부터 챙기셨습니다. 시골 장터 어귀에서 30년 동안 뜨거운 가마솥 앞을 지키며 오딱을 끓여번 돈. 그 피 같은 돈으로 9년 전 수도권에 25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혼수와 함께 가져온 돈은 고작 3천만 원이 전부였죠. 하지만 엄마는 남편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라며 집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히 금기시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의 대답 대신 차 창문만 살짝 열어 미지근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텅 빈 채 고요했습니다. 8살 난 아들 준우는 태권도 학원에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벗자마자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가 쫓기듯 문을 닫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시라는 제 만류에도 고개만 저으셨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앞치마를 두른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미리 핏물을 빼둔 닭 한 마리를 꺼내 큰 냄비에 담았습니다. 황기와 대추, 통마늘을 듬뿍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구수한 한약재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가 30년 내내 끓여내던 바로 그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거실 공기에는 엄마의 옷깃에 밴 소독약 냄새와 묘하게 섞여 겉돌고 있었죠. 벽시계의 초침이 저녁 7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밝게 켜지고 남편의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제 인사가 허공에 채 흩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구두를 반쯤 벗다 만 남편의 움직임이 현관 매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깊은 주름을 만들며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코를 꽉 틀어막더군요. 아, 진짜. 집구석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나.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따뜻한 인사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신경질적인 첫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거실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 여린 살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9차 항암 받고 오셔서 그래. 병원 소독약 냄새가 옷에 짙게 배어서 그렇지. 제 차분한 설명에도 남편은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베란다 쪽으로 직진하더니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열어젖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기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뭐 했어?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쉴 수 있게 쾌적하게 해놔야 할 거 아냐. 여름날에 덥고 끈적이는 공기가 열린 창문 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미리 틀어놨잖아. 엄마 오한 드셔서 창문 막 열면 안 돼. 제가 급하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거래처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며 치이다 왔는데 집구석 공기마저 이따위 병원 호라비 냄새면 나는 어쩌라고. 남편의 핏대 선 목소리가 거실 벽을 때리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힌 안방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얕은 기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행여나 사위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참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시선이 차가운 나무 무늬의 안방문으로 무겁게 향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안방에서 엄마 다 들으셔. 들으시라고 해.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남편은 이번엔 코를 연신 킁킁거리며 주방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그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큰 냄비에 꽂혔습니다. 저건 또 뭔데? 또 백숙이야? 어머니 기력 없으시잖아. 부드럽게 넘기실 게 필요해서 끓였어.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는 허물벗듯 벗어던진 넥타이를 소파 위로 휙 던졌습니다. 나 안 먹어. 이 지독한 약 냄새, 병원 냄새 다 섞인 데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비위 상해서 토할 것 같으니까 내 밥은 차리지 마.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찬 생수병을 꺼내 드는 남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얀 서리가 내린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0년 전 저 남자와 연애하던 시절의 낯선 풍경이 눈앞에 위로 겹쳐졌거든요. 연애 시절 남편은 주말만 되면 제 손을 이끌고 시골 식당으로 향했었죠. 얇은 반팔 셔츠가 땀에 흠뻑 젖도록 닭장 똥을 치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맨손으로 척척 나르며 엄마 앞에서 넉살 좋게 웃었었죠. 장모님, 백숙 냄새만 맡아도 제 지병이 다 낫는 것 같습니다.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을 테니까 국물 아주 넉넉하게 주세요. 살가운 미소와 부지런한 행동으로 깐깐한 엄마의 마음을 단숨에 얻어냈던 청년. 그 싹싹하고 다정했던 청년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9년 처가 덕에 그 흔한 전세 대출의 고생 한번 건너뛴 남자. 아쉬울 것이 완전히 없어지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 이기적인 사람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욕실로 향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거친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마저 끄자 집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식어가는 백숙 냄비 위로 하얀 김만 목적지 없이 힘없이 흩어지고 있었죠. 얼마 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얇은 비닐을 푹 눌러 쓴 엄마가 불안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서방, 밥 안 먹는데? 항암 부작용으로 눈썹까지 다 빠진 창백하고 야윈 얼굴. 엄마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갈라져 바스락거렸습니다. 밖에서 거래처랑 밥 먹고 왔대. 피곤해서 먼저 씻는다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얄팍한 거짓말이라는 건 엄마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약 냄새가 역하고 고약하긴 하지. 이서방 비위도 원래 참 약한 앤데 미안해서 어쩌누. 엄마는 당신의 오목한 가슴을 앙상한 주먹으로 살살 두드렸습니다. 새어나오려는 마른 기침을 억지로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통을 쩌렁쩌렁 호령하던 그 호탕한 우리 엄마. 사위 눈치를 보며 거실 한가운데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는 구분 등, 그 좁아진 등을 바라보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쟁반 위에 부드러운 살코기만 정성껏 발라낸 백숙 그릇을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옆을 스쳐 지나가며 쟁반 위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실 계획이셔? 수건을 목에 툭 걸친 그가 아주 냉랭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쟁반의 테두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동상처럼 멈춰 섰습니다. 항암 9차 방금 끝났어. 이번 주 경과 보고 담당 의사가 결정할 거야. 그니까 그놈의 경과가 언제 나오냐고 묻잖아. 남편은 젖은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신경질적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매일 차 타고 돌아다니는 영업직이야. 밖에서 사람 만나고 접대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라고. 집구석이 조용하고 편해야 내일 또 나가서 돈을 벌어올 거 아냐. 내가 매달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밥 먹고 살면 이 집 가장 기분 정도는 기본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내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거실벽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에 가닿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끔찍하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내 직장 휴직하고 내 손으로 챙기고 있잖아. 당신한테 돈 달라고 손 안 벌려.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방어하듯 대답하자 남편이 비릿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휴직? 네가 지금 회사를 안 나가고 돈을 안 버는데 그게 내 돈 쓰는 거지 누구 돈이야? 장모님 모시는 거 좋아. 자식된 도리로 효도 당연히 좋지. 근데 가족끼리 왜 이래? 내 체면도 있고 내 개인적인 생활도 있는 거잖아. 며느리도 아니고 사위 집에서 이렇게 기약 없이 오래 계시는 거 상식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 사위 집. 그 세 글자가 제 고막을 찢을 듯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의 나무 테두리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 본상 명의가 정확히 누구로 되어 있는지, 9년 전 그 추운 겨울 이 집에 잔금을 치른 현금 수표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길고 긴 9년이라는 안락한 시간은 남편의 뇌리에서 그 명백한 사실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모든 안정이 온전히 자신의 훌륭한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방금 그 말. 제가 굳은 입술을 간신히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안방 문 안쪽에서 무언가 바닥에 작게 덜그럭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나무 문 바로 뒤에 엄마가 숨을 죽이고 서서 이 끔찍한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열려던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언성을 높이며 쏘아붙이면 가장 비참하게 상처받는 것은 저 얇은 문 뒤에 선 가엾은 엄마일 테니까요. 남편은 제 분노 어린 침묵을 완전한 승리의 항복으로 받아들인 듯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집안 냄새 관리나 좀 제대로 해.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소파에 제 집 안방인 양길게 드러누웠습니다. 이내 TV 화면이 켜지고 예능 프로그램 패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경박하고 요란한 소음 속에서 저는 쟁반을 단단히 받쳐들고 안방 문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벽 쪽으로 돌아누운 엄마의 작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비니 모자 아래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목덜미. 그 위로 희미하고 서늘한 달빛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육중하고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끓어오르지는 않은, 그러나 아주 지독하게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죠. 까치발을 들고 방문을 열어보니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쪼그려 앉은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새벽에 거기서 뭐해? 제 물음에 엄마는 흠칫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돌돌이 테이프를 뒤로 감추셨습니다. 깼냐?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길래. 엄마의 시선이 화장실 타일 바닥을 불안하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열에 들떠 뒤척이느라 벗겨졌던 비니 모자를 다시 꾹 눌러 쓰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이 서방 아침에 씻으러 들어왔다가 기분 상하면 어쩌노. 환자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거 징그럽고 부정 탄다고 싫어할 거 아니여. 저는 엄마가 감춘 돌돌이 테이프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접착면에는 하얗게 새어버린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처량하게 붙어 있었죠. 가슴 한 구석이 수세미로 벅벅 문지른 듯 쓰리게 아려왔습니다. 엄마가 무슨 전염병 환자야? 머리카락 좀 떨어질 수도 있지. 남편이 그딴 걸로 유세 떨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 치울 테니까 방에 가서 더 자. 엄마는 제 손에서 테이프를 다시 낚아채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 말어. 남자는 밖에서 큰일 하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집구석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면 쓰냐. 다 내 딸 편하게 살라고 이러는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어. 엄마는 화장실 타일 틈새를 맨손으로 쓱쓱 문지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 벽을 짚고 일어서는 구분 등 위로 서늘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갓 지은 밥과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계란말이를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아, 피곤해. 오늘 아침은 뭐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장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무시였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소파 끝자리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눈치를 보고 계셨죠. 엄마, 이리 와서 밥 먹어. 국 따뜻할 때 드셔야지. 제가 수저를 놓으며 부르자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난 생각 없다. 이서방 먼저 챙겨 먹여라. 같이 먹어. 식탁 의자 남잖아. 제가 엄마 팔을 끌어당기려 하자 남편이 국물을 훌쩍거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밥 좀 편하게 먹읍시다. 어머니 식사 생각 없으시다는데 왜 억지로 끌어당겨서 사람 신경 쓰이게 해? 남편의 미간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신경이 왜 쓰여? 식구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해? 제가 억누른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럼 안 불편하겠어? 나 밥 먹는데 옆에서 기침하시고 약 냄새 풍기시면 솔직히 밥맛 떨어지잖아. 어머니도 내 눈치 보이시니까 나 출근하고 편하게 드시겠다잖아. 왜 일을 만들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주걱을 싱크대 볼 안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금속 볼과 플라스틱 주걱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말에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사위 비위를 맞추려 황급히 일어서셨습니다. 그려, 이서방 말이 맞다. 딸, 나 아침 생각 없어. 이서방, 반찬 투정 말고 얼른 먹어. 돈 벌러 나가려면 속이 든든해야지. 엄마는 싱크대 구석에 등을 보이고 서서 찬물만 연신 들이켜셨습니다. 사위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려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모의 그 위축된 뒷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란말이 끝부분이 조금 탔다며 젓가락으로 툭툭 밀어낼 뿐이었죠. 아, 오늘 저녁엔 나 밥 먹고 들어올 거니까 내 거 차리지 마. 부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어? 아니, 그냥 동기들이랑 고기나 좀 구워 먹으려고. 집에 오면 온통 병원 냄새라서 도저히 입맛이 안 돌아. 밖에서라도 고기 좀 먹고 들어와야지. 남편은 밥그릇을 반쯤 비우고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났습니다. 그가 벗어놓은 잠옷바지가 거실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를 치우며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펴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남편이 구두 주걱을 챙기며 건성으로 던진 한마디. 엄마는 싱크대 구석에서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종종 걸음으로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오냐, 이서방. 오늘 하루도 수고요. 운전 조심하고.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철문 앞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도어락 숫자가 꺼지고 복도의 발소리마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엄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 엄마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집도 엄마가 다. 제가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을 꺼내려 하자 엄마가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 이서방 기죽이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오늘 당장 짐 싸서 시골 내려갈겨. 남편 기 살려주는 게 결국 내 얼굴에 금치라는 거요. 넌 그것도 모르냐? 엄마는 저를 밀치듯 지나쳐 다시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먹다 남긴 밥그릇을 싱크대볼로 가져가셨죠. 찬밥에 물을 훌훌 말아 선 채로 몇 숟갈 뜨시는 엄마의 구분 등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무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흰색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내 체면도 있고 내 생활도 있는 거잖아. 어젯밤 남편이 내뱉었던 뻔뻔한 대사가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가장 행세를 하며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저 오만한 남자.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견고한 성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는지 철저히 잊어버린 인간. 저는 창틀을 짚은 양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이 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 하나가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엄마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저 남자의 하찮은 자존심과 체면. 그것을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박살내줄 타이밍을 말입니다. 거실 한편 먼지 쌓인 서랍장 깊은 곳에 보관해둔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한낮의 뙤약볕이 베란다 창틀을 하얗게 달구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안방에서는 약기운에 취한 엄마의 가늘고 일정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다림판을 펴놓고 남편의 하얀 와이셔츠 깃을 빳빳하게 누르는 중이었습니다. 열기에 달궈진 면포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훅 끼쳐오던 찰나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며 대리석 상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시어머니 세 글자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미 손잡이를 쥔 제 소나기에 무의식적으로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달궈진 다리미 코드를 황급히 뽑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행여나 얕은 잠에 드신 엄마가 깨실까봐 전화를 들고 황급히 뒷베란다로 몸을 숨겼죠. 세탁기 옆에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선 채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우아한 피아노 클래식 선율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으로 자주 가시는 동네 고급 브런치 카페의 배경음악인 듯 했습니다. 그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지내니? 사돈어른 항암 뒷바라지 하느라 내 얼굴이 반쪽이 됐을까봐 걱정이다.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누가 들으면 며느리의 건강을 지극히 아끼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표본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끄러운 전주곡 뒤에 이어질 진짜 본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발바닥에 닿은 베란다 타일의 냉기보다 더 서늘한 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엄마도 어제 9차 항암 무사히 잘 마치셨고요. 제가 애써 밝은 어조로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사돈어른 차도라도 있으니 다행이긴 하다만. 방금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애 목소리가 영 엉망이더구나. 명색이 한 집안의 가장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쉬지도 못한다며? 저는 숨을 얕게 들이마시며 반대편 손으로 세탁기 모서리를 꾹 짚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집에 오면 불편하다고? 아니, 애가 착해서 대놓고 그런 험한 말을 하겠니?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애미는 다 아는 거지. 넌 내 아들 성격 뻔히 알잖니. 원체 깔끔 떨고 냄새에 예민한 애인데 집안에 종일 약 냄새가 차 있으니 오죽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씨는 여전히 우아했고 단어 하나하나에는 교양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방금 전까지 다림질하던 뜨거운 다리미판처럼 제 숨통을 턱턱 막히게 했거든요. 어머니, 환기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안방도 매일 소독하고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니? 내 아들 밖에서 피 마르게 돈 벌어오는데 집구석이 병동 같아서야 쓰겠어? 요즘 요양병원 시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니? 사돈어른도 사위 눈치 안 보고 전문가들 케어받는 게 훨씬 편하실 거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가
식은땀으로 끈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내 아들 피곤하니까 내 병든 애미는 당장 치워라라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그럴듯한 가족을 위한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겹겹이 감싸서 말이죠. 어머니, 저희 엄마 지금 백혈구 수치가 바닥이라 단체 생활은 감염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엄마 병원비며 식비 다 제 선에서 온전히 해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어조가 한층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애미야, 며느리가 돼서 셈이 왜 그렇게 좀 이게? 가족끼리 내 돈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휴직하고 집에 주저앉아 있으니 결국 내 아들이 혼자 외벌이로 생계 책임지는 거 아니니. 가장이 편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네가 중간에서 눈치껏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며느리가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안 되겠니? 뚝. 일방적인 훈계가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글자가 떠오른 검은 액정 위로 핏기가 가신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휴직? 내 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이 고작 3천만 원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신 아들이 이 집에 대출 이자 한 번 내본 적 없다는 사실을 정말 망각한 걸까요? 저는 뒷베란다의 철제 빨래 건조대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입술만 지그시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고 남편이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채 맨정신으로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걸음걸이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죠. 남편은 현관에 벗어둔 엄마의 낡은 단화를 발끝으로 툭 밀어내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씻고 나와 밥 차려줄게. 제가 식탁에 찌개 냄비를 올리며 묻자 남편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를 거칠게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번 달 생활비 빵꾸 안 났어? 내 카드로 긁는 장모님 병원 약값이 만만치 않던데 가계부 똑바로 쓰고 있는 거 맞아? 남편이 지갑에서 구깃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식탁 대리석 위로 흩뿌렸습니다. 마치 큰 적선이라도 베푸는 오만한 주인의 얼굴을 한 채였죠. 엄마 약값 결제한 거 내 비상금 통장에서 당신 계좌로 매번 이체하고 있잖아. 제가 국자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탁 의자를 소리나게 끌어당겨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그깟 내 비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유세를 떨어. 결국 네가 회사 쉬고 집에서 노니까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숨통이 막혀. 아주 병원 소독약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남편의 검지손가락이 식탁 위를 신경질적으로 툭툭 내리쳤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말없이 하나씩 모아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을 평평하게 펴는 순간 제 시선이 한 영수증의 결제 내역에 멈춰 섰습니다. 최고급 한우 전문점 45만 원, 스크린 골프존 12만 원. 모두 이번 주에 남편이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긁어댄 내역들이었습니다. 이틀치 유흥비로 날린 돈이 우리 엄마의 한 달치 항암 약값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이 남자는 자신이 대단한 금전적 구세주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일주일에 술값으로 쓰는 돈만 줄여도 우리 생활비 빵꾸 날 일 없어. 제가 한우 전문점 영수증을 남편 앞으로 쓱 밀어주자
그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내가 밖에서 영업 뛰느라 내 돈 써가며 접대하는 걸 낭비라고 쳐? 내가 이렇게 밖에서 기를 쓰고 인맥 관리하니까 네가 이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장모님 수발 드는 거잖아. 남편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에 담긴 찌개 국물이 출렁이며 식탁 위로 벌겋게 튀어올랐습니다. 장모님 모시는 거 솔직히 나니까 이만큼 입 다물고 참아주는 거야. 남의 집 며느리였어 봐. 시어머니가 집에 누워 계시면 밥이 코로 넘어가겠어? 내 집이니까 내가 참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줄 알면 내 심기 좀 거스르지 마. 내 집이니까 내가 참는다. 그 뻔뻔하고 소름 돋는 문장이 제 귓바퀴를 파고들어 뇌리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한 손에 쥐고 있던 빳빳한 영수증 모서리로 제 반대편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종이에 베일 듯한 얕은 통증이 오히려 제 정신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남자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견고한 거실 바닥이 자신의 훌륭한 능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요. 장모가 평생 닭피를 묻혀가며 번 돈으로 집을 사주었을 때 체면을 살려주겠다며 명의만은 조용히 넘겼던 그 배려. 그 따뜻했던 침묵이 9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 남자를 괴물 같은 나르시시스트로 키워낸 셈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네. 저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천천히 떼어 대답했습니다. 분노로 언성을 높이는 대신 아주 건조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죠.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 체면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남편은 제 고분고분한 대답에 만족한 듯 픽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집안 냄새 관리나 좀 똑바로 해. 밥맛 떨어지니까 난 밖에서 먹고 올란다. 그는 식탁 위에 튄 국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서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찌개 냄비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찌개 위로 하얀 김만 목적지 없이 힘없이 흩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틈 사이로 작고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행여나 다시 들어올까봐 숨을 참고 문 뒤에 선 엄마의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영수증들을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억울함이 완벽하게 식어 아주 단단한 창끝으로 다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내 집, 그 알량한 소유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확인시켜줄 날카로운 증거들을 이제 저는 하나씩 밖으로 꺼낼 생각입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열이 오르신 엄마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잠시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꾹 눌러 쓰던 비니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땀방울이 맺힌 민머리를 수건으로 훔치고 계셨죠. 그때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려던 8살 준우가 방문을 열고 비몽사몽 걸어 나왔습니다. 준우야, 깼냐? 할미가 놀라게 했지. 자신의 헐벗은 머리를 손자에게 들킨 엄마는 사색이 되어 황급히 비니 모자를 뒤집어 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며 다가온 준우는 놀라거나 피하기는커녕 할머니의 까끌까끌한 민머리 위로 고사리 같은 두 손을 턱 얹었습니다. 할머니, 머리카락 다 어디 갔어? 나쁜 벌레가 할미 머리카락을 다 갉아먹어버렸어. 우리 준우 보기 흉하고 징그럽지. 엄마가 굽은 등을 한껏 움츠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자 준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흉해.
만화에 나오는 대머리 마법사 할아버지 같아 멋있어. 내가 매일 태권도 가서 발차기 연습 엄청 많이 하잖아. 그 나쁜 벌레 오면 내가 발차기로 다 혼내줄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 더운 모자 쓰지 마. 땀띠 나잖아. 준우는 엄마의 손에 쥐어있던 비니 모자를 빼앗아 거실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마른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하고는 씩씩하게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은 엄마의 주름진 눈가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제 목구멍에도 뜨겁고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걸린 듯 했습니다. 8살 난 어린 핏덩이도 아픈 할머니를 편견 없이 보듬어 안는데 그 잘난 어른들은 대체 그동안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해왔던 걸까요? 준우를 다시 재우고 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9년 전 이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던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빳빳한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제 이름 3글자 위로 집을 계약하던 날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었던 수표 뭉치에 서늘한 감촉이 겹쳐졌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느라 지문조차 다 닳아버린 뭉툭한 손끝. 그 손으로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증서였죠. 저는 서류 위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턱끝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숨을 차갑게 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도어락 버튼을 마구잡이로 짓누르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연달아 틀렸는지 날카로운 경고음이 거실의 정막을 찢어발겼죠. 이내 덜컹거리며 문이 열리고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현관 타일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씨, 문짝이 왜 이리 안 열려? 혀가 잔뜩 꼬인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알코올 찌든 내와 담배 냄새, 그리고 고기 누린내가 뒤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남편은 구두를 짝짝이로 벗어던진 채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치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등기부등본 봉투를 조용히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제가 차분하게 묻자 남편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시간이 대수야? 내가 내 집 들어오는데 시간표 끊고 들어와야 돼? 영업 뛰는 놈이 밖에서 뼈 빠지게 술 상무 노릇하다 왔으면 물이라도 한 잔 떠와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집안 전체가 찌렁찌렁 울릴 정도의 큰 목소리였죠. 조용히 해. 방금에 겨우 다시 잠들었어. 안방에 엄마도 주무시잖아. 아, 장모님? 그놈의 장모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내 목소리도 맘대로 못 내고 살아야 해? 숨통이 막혀서 살 수가 없잖아. 남편은 비틀거리며 냉장고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어젖힌 그가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턱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그의 와이셔츠 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남편에게서 빈 생수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말 조심해. 당신이 딛고 서 있는 이 집, 당신이 그렇게 유세 떨 자격 있는 곳 아니야. 제 서늘한 경고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자격? 네가 지금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니까 배는 게 없나 본데. 내가 매달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 돈으로
이 따뜻한 집에서 호강하는 줄 알아. 장모님 모시는 것도 내가 너그럽게 넘어가 주고 있으니까 이만큼. 남편의 뻔뻔한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기익. 어두운 복도 끝 안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제 시선이 동시에 그곳을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얇고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항암제의 지독한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하시던 엄마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사색이 되신 엄마는 준우가 벗겨주었던 비니, 모자를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대충 주워 쓰고 나오신 참이었습니다. 열에 들떠 붉게 달아오른 뺨, 삐딱하게 얹혀진 모자, 아래로 듬성듬성 빠진 흰머리가 애처롭게 드러나 있었죠.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선 남편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파리하게 질린 엄마의 맨발이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안쓰럽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아, 행여나 사위의 심기를 거스르게 될까봐 엄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끝마저 하얗게 얼려버렸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남편은 마치 끔찍한 괴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뒤로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고 있던 생수 뚜껑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떨어지게 밤에 왜 소리도 없이 기어 나오세요? 애들 보기도 흉한데 밤에 귀신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만 얌전히 계시라고요. 귀신. 불과 2시간 전 8살짜리 어린 손자는 그 머리를 보며 멋진 마법사라며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어른이자 가장이라는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서방,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떨며 앙상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뒷걸음질을 치셨죠. 그때 헐겁게 쓰여 있던 비니 모자가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려져 있던 민머리가 거실 조명 아래 완전히 드러나자 엄마는 황급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그 처절하고 비참한 몸짓을 보며 남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술맛 다 떨어지네. 집구석이 무슨 병동도 아니고 진짜 소름 돋아서 못 살겠네. 남편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려던 발걸음을 획 돌려 안방 맞은편의 서재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쾅! 문이 부서질 듯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정적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서 남편이 사라진 닫힌 문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저 닫힌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악을 쓰며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멱살을 쥐고 흔들며 네가 인간이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수만 개의 얼음 조각이 맞춰지듯 무섭도록 차갑고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먹고 자는 이 모든 평안이 누구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완벽하게 잊어버린 금수. 그에게 말로 하는 분노나 감정적인 호소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비니 모자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화장실 가자. 저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엄마의 얇은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를 안방 침대에 다시 눕혀드리고 고른 숨소리가 들릴 때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제 발끝에 남편이 벗어던진 짝짝이 구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알량한 완장을 차고 폭군처럼 군림하던 자의 허물. 저는 거실 모서리에 세워두었던 큰 짐가방 2개를 조용히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남편의 셔츠와 바지,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구겨지든 말든 상관없이 캐리어 안으로 짐을 차곡차곡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집구석이 소름 돋아서 못 살겠다고 했지. 준우 말대로 이 집을 좀먹는 제일 나쁜 벌레는 당신 하나뿐이야. 그 소름 돋는 집구석에서 영원히 치워줄게. 지퍼를 잠그는 제 손등 위로 핏대가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가 9년 동안 누려온 찬란한 기득권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귀신이 만들어준 성벽 밖으로 완전히 추방될 시간입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베란다 블라인드 틈새로 뾰족하게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서재 방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기본 알람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죠. 이불이 거칠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덜컹 하고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구겨진 러닝셔츠 차림으로 배를 극적이며 거실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모공마다 덜 깬 알코올 냄새와 누런 땀 냄새가 끈적하게 배어나와 거실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 깨질 것 같네. 시원한 물 한 잔만 줘. 남편은 식탁 의자를 소리나게 끌어당겨 앉으며 눈도 뜨지 않은 채 명령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가장 차가운 생수를 꺼내 유리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표면에 하얗게 성에가 맺힌 유리잔을 식탁 대리석 위로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잔을 낚아채듯 들어 올려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저는 아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장모님은? 남편이 손등으로 입가를 벅벅 닦아내며 닫힌 안방문을 턱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그저 태평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앓으시다가 새벽에 겨우 잠드셨어. 어휴, 어젯밤에 화장실 앞에서 장모님 마주쳤는데 나 진짜 시겁했잖아. 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그렇지 밤에 불도 안 켜고 그 모습으로 서 계시면 어떡해. 솔직히 나니까 꾹 참고 넘어간 거지. 다른 사위였어 봐. 진작에 요양원 모시라고 난리 났어. 남편의 입가에 맺힌 그 가벼운 비웃음에 제 가슴속 얼음이 한층 더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당신이 어제 우리 엄마한테 귀신 같다며 소리치고 폭언을 퍼부은 기억은 아예 삭제된 모양이더군요. 아니, 기억하면서도 가족이니까, 자기가 돈 벌어오는 가장이니까 그 정도 막말은 당연한 권리라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당신이 한 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무슨 말? 아, 귀신 같다고 한 거?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해. 가족끼리 편하게 좀 말할 수도 있지. 넌 성격이 왜 그렇게 차갑냐? 내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놀란 김에 튀어나온 거지. 참으로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밖에서 고생하는 가여운 가장이 되고 상처받은 쪽에 도리어 예민하다며 화살을 돌리는 그 뻔뻔한 화법.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면 집에서 좀 감싸주고 그래야지. 내 체면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며느리였어 봐. 진작에 시댁에서 버릇없다고 난리 났어. 장모님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만큼 편하게 모시게 냅두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는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경쾌한 전동 면도기 소리가 윙윙거리며 거실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가 남기고 간 빈 물잔만 서늘한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펄펄 끓던 화라산이 완전히 식어 거대한 빙하로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죠. 얼마 후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제가 어제 다려둔 하얀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과 가장 멀리 떨어진 현관 쪽에 서서 값비싼 수입 향수를 목덜미에 칙칙 뿌렸습니다. 지독하게 달콤하고 자기적인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알코올 악취를 덮어버렸습니다. 야, 너 혹시 몰라서 내 신용카드 식탁 위에 두고 간다. 장모님 모시느라 생활비 부족할 거 아니야. 내 카드로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남편은 지갑에서 골드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선심 쓰듯 툭 던졌습니다. 대신 나 오늘 일찍 올 테니까 저녁엔 삼겹살이나 좀 넉넉하게 구워놔. 집안에 그놈의 양 냄새 좀 싹 빼놓고. 알았지? 그는 구두 주걱을 챙겨 들고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과장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며칠만 더 고생하시고 푹 쉬세요. 방문 너머의 엄마에게 자신이 얼마나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인지 과시하려는 구역질 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봤지? 내가 이렇게 잘한다니까라는 듯 거만한 윙크를 날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에 고기 잊지 말고. 쾅! 묵직한 철문이 닫히며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적선하듯 던져놓고 간 번쩍이는 신용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뚝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무표정하게 던져 넣었죠.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디지털 도어락의 안쪽 플라스틱 덮개를 열었습니다. 작고 까만 등록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자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꾹!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리며 번호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시장통에서 평생을 바쳐 이 집의 잔금을 치러주셨던 바로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삐리릭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오만했던 남편의 출입 권한이 이 공간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텅 빈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간밤에 거실 한 구석에 챙겨두었던 커다란 이민용 캐리어 2개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묵직하게 눌러 담은 남편의 사계절 옷과 짐들이 든 캐리어가 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현관문 턱을 넘어 복도 타일 위로 짐가방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베란다 구석에 모셔져 있던 남편의 고급 골프백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금속체들이 안에서 부딪히며 빈 깡통 같은 소리를 냈죠. 현관문 밖 캐리어 2개와 골프백이 나란히 세워진 풍경을 보며 저는 짧고 건조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가방들의 무게가 바로 그동안 이 남자가
우리 모녀에게 지워두었던 뻔뻔한 짐의 무게였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닫으려던 찰나 안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니 모자를 푹 눌러 쓴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이서방 방금 나간 거냐? 엄마의 쉰 목소리가 거실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반쯤 연 채로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갔어. 엄마, 이제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거실로 나와. 엄마는 주춤주춤 맨발로 거실에 걸어 나오시며 현관 쪽에 반쯤 열린 문을 힐끗 보셨습니다. 이서방 저녁에 삼겹살 먹고 싶다던디 내가 나가는 길에 정육점 가서. 엄마의 시선이 열린 현관문 너머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짐가방들에 꽂혔습니다.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너, 저 짐가방들 다 모여? 이서방 어디 출장 간대냐? 출장? 아주 길고 영원한 출장 갈 거야.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발끝으로 툭 차며 대답하자 엄마가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습니다. 미쳤어. 네가 남편 짐을 왜 현관 밖으로 내놔? 부부 싸움이라도 한 거요? 여자가 남편 길을 이렇게 팍 꺾어버리면 밖에서 어떻게 큰일을 혀? 이서방 퇴근하고 와서 이거 보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 칠 거인디. 엄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골프백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이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앙상하고 거친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은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바싹 말라 있었죠. 엄마, 냅둬. 이 집 엄마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내 이름으로 사준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내 엄마 귀신 같다고 소리치는 객은 필요 없어. 엄마의 동공이 잘게 흔들리며 제 눈을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이서방이 가장인데. 가장은 무슨. 9년 동안 이 집 관리비나 겨우 내면서 상전 노릇한 게 다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이 집 등기부등본 다 내 이름으로 아주 안전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마.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테이프 들고 다니지도 마. 저는 엄마를 부축해 거실 한가운데의 소파에 편안하게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가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유리창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훅 밀려 들어오며 남편이 남기고 간 역겨운 향수 냄새를 한순간에 쓸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하게 저와 엄마만의 공간으로 느껴지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밤 굳게 닫힌 저 철문 밖에서 벌어질 남편의 처절한 총극을 맞이할 준비는 이것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식탁 위로 삼겹살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고기를 넉넉히 구워 놓으라던 남편의 거만한 주문을 저는 충실히 이행하는 중이었죠.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 기름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식탁 한 구석에 뻣뻣하게 앉아 현관문 쪽만 불안하게 힐끗거리고 계셨습니다. 딸, 고기가 다 타들어간다. 불 좀 줄여라.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밖에 덩그러니 내놓은 남편의 캐리어와 골프백이 못내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 상추에 고기나 한 점 싸서 드셔봐. 제가 태연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빙긋 웃어 보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멈춰서는 육중한 기계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내 익숙하고도 오만한 구두 굽소리가 현관문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어락 덮개가 열리고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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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울렸습니다. 띠리리리 마이너스 삑. 비밀번호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현관의 철문을 뚫고 거실로 날아들었습니다. 이게 왜 안 열려? 문 밖에서 당황한 남편의 혼잣말이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도어락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꾹 눌러댔습니다. 띠리리리 마이너스 삑. 다시 한번 날카로운 에러음이 울리자 이번에는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문 열어. 도어락 고장 났어? 쾅쾅쾅.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불판의 가스밸브를 천천히 돌려 끄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10초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이름이 액정 위로 요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진동이 대리석 상판을 징징거리며 때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채웠죠.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너 지금 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고기 냄새 다 나니까 당장 문 열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도어락 고장 난 거 아니야. 내가 비밀번호 바꿨어. 제 목소리는 고기를 굽던 불판과 대조적으로 아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뭐? 비밀번호를 네가 왜 바꿔? 미쳤어? 그리고 내 짐들은 다 왜 복도에 널브러져 있는데? 너 지금 장난해? 문 밖에서 짐가방을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장난? 네가 어제 내 얼굴에 대고 분명히 말했잖아. 집구석이 병동 같아서 숨막히고 소름 돋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 소원대로 숨막히는 이 집구석에서 영원히 나가게 짐 싸준 건데 뭐가 문제야? 제 차분한 반격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바람을 강하게 들이켰습니다. 아? 너 진짜 돌았구나? 장모님 앞에서 소리 좀 질렀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내가 명색이 이 집 가장이야. 가장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네가 휴직하고 팽팽 놀 동안 누가 이 집 생활비 대고 먹여 살렸는데 여전하더군요. 그는 자기가 복도에 쫓겨난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돈과 가장이라는 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얼음물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잔 속의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맑은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을 겁니다. 네가 먹여 살려? 네가 이 집의 가장? 야, 이서방. 아니, 뻔뻔한 식객 양반. 뇌가 있으면 계산이라는 걸 좀 해봐. 저는 목소리의 톤을 한 단계 더 낮춰 아주 또박또박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9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들고 온 돈, 혼수 빼면 달랑 3천만 원이었지. 그걸로 이 경기권 20평대 아파트 전세금 반이반이라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 네가 9년 동안 이 집에서 낸 돈이라고는 한 달에 20만 원 남짓한 관리비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거칠게 뿜어져 나오던 남편의 숨소리가 일순간 뚝 멈췄습니다. 어제 네가 귀신 같다며 소리치고 삿대질했던 우리 엄마. 그 장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백숙 팔아모은 피 같은 현금으로 잔금까지 100% 완납해서 사준 4명의 집이야. 제 입에서 나온 명백한 진실 앞에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거친 숨만 쌕쌕거리며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너 기죽고 밖에서 무시당할까봐 우리 엄마가 입 다물고 내 자존심 지켜준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배려를 네가 잘나서 누리는 특권인 줄 알고 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엄마 모시는데 어디서 새빵살이 개기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개. 그 단어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남편의 굳게 닫혀있던 오만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처럼 주눅들고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딸이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참의 정적 끝에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현관문을 부술 듯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한없이 초라하고 찌질한 떨림이었죠. 우리 부부잖아. 내가 어제 술에 취해서 미친놈처럼 헛소리한 거야. 장모님 모시는 거 내가 당연히 같이 해야지. 내가 밖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어. 일단 문 좀 열어봐. 동네 사람들 보는데 복도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남편의 어조가 다급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디딜 곳 없는 빈털터리 신세라는 것을 쫓겨나면 당장 오늘 밤 잘 곳조차 없다는 현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망신? 네가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모욕 준 거에 비하면 이건 망신도 아니지. 내일 아침에 법원으로 이혼 소장 갈 거야. 짐 챙겨서 내 엄마 집으로 가든 길바닥에서 자든 알아서 해. 저는 남편의 변명 따위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매정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한동안 남편이 문을 긁어대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상추 한 장을 손바닥에 넓게 펴고 잘 익은 삼겹살 2점과 마늘을 얹어 크게 쌈을 쌌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훔치고 있는 엄마의 입가로 다정하게 밀어 넣어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눈치 보지 말고 맘 편히 고기 씹어. 오도독뼈까지 다 씹어 먹자. 엄마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제가 싸준 상추쌈을 입안 가득 받아 넣으셨습니다. 문 밖의 소음은 어느새 우리의 유쾌한 저녁 식사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증명된 밤이었습니다. 밤새 거실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었는데도 아침 공기가 유난히 달고 시원했습니다.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 눈치를 보며 거실을 서성이던 엄마의 헛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엄마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풀리셨는지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어제 저녁 삼겹살 냄새를 밀어내며 온 집안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를 깬 것은 벽면 인터폰 스크린에 번쩍이며 들어온 화면이었습니다. 현관 밖 카메라에 잡힌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갔던 하얀 와이셔츠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져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죠. 기름기가 흐르던 머리칼은 새집처럼 헝클어져 이마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복도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밤을 새운 건지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현관문 손잡이만 부여잡고 선꼴이 한없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머그잔의 따뜻한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나가자 화면 속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문 앞에서 기다렸어. 내가 어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술이 웬수지. 내가 장모님한테 어떻게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 일단 문 좀 열어봐. 애도 곧 학교 가야 하는데 밖에서 아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아이 핑계를 대며 눈물까지 찔끔거리는 그 얄팍한 연기에 제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렸습니다. 애는 아까 일찍 깨서 밥 먹여서 먼저 학교 보냈어. 그리고 넌 우리 엄마한테 짐승만도 못한 막말을 쏟아낼 때 분명 진심이었어. 내 찌푸린 미간, 뻗었던 손가락, 핏대 선 목소리까지 온통 경멸과 오만함으로 꽉 차 있었거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삼키며 인터폰 화면 속 흔들리는 남편의 눈동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장모님 진짜 내 친엄마처럼 모실게. 집 명의가 당신 거면 어때? 우리가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딨어.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건 사실이잖아. 나 가장으로서 당신들 먹여 살리느라. 그놈의 가장 타령 좀 그만해. 저는 머그잔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한 달에 고작 관리비 20만 원 내면서 9년 동안 이 아파트 상전 노릇한 거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휴직하고 안 버니까 내 돈으로 우리가 호강하고 산다고 했지? 나 모아둔 적금에 퇴직금만 합쳐도 네가 룸살롱에서 긁고 다니는 그 하찮은 월급보다 훨씬 많아.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어제 말했지. 새빵살이 객은 이미 방 뺐으니 돌아가라고. 이혼 소장, 오늘 내 회사로 송달될 거야. 유책 사유는 내 폭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걸었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남편의 처절한 애원 소리가 더 새어나오기 전에 인터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까맣게 죽어버린 화면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이라는 알량한 허울을 벗겨내자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은 저토록 가볍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연락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수화기 너머로 평소에 그 교양 있고 우아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는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내. 네가 제정신이야? 내 아들 지금 바깥에서 밤새워 떨었다며.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남편한테 이따위 패악질을 부려. 저는 창틀에 기대어 서서 아침 햇살을 눈부시게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늘 같은 남편 쫓아낸 적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아픈 친정엄마한테 막말하는 무단 침입자를 내보냈을 뿐이에요. 제 차분하고 서늘한 대답에 수화기 너머에서 흡 하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집? 그 아파트가 왜 내 집이야? 우리 아들이 가장인데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픽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9년 전 결혼할 때 댁에 아드님이 가져온 돈 3천만 원 기억 안 나세요?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는커녕 반지하 전세도 못 구한다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우셨잖아요. 지금 저 25평 아파트 잔금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백숙 끓여 모은 현금으로 100% 안납해 준 거예요. 당신 아들 기죽을까봐 우리 엄마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지. 공동재산이라니 꿈 깨세요. 수학이 너머는 마치 정전이라도 된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양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의 숨소리조차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침묵을 즐기며 저는 아주 쐐기를 박듯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가족끼리 내 돈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요양병원이 편하니까 아픈 사돈어른 치워버리고 며느리 센스나 발휘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베란다 유리에 비친 제 서늘한 눈매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센스 있게 어머니 귀한 아드님 어머니 댁으로 편안하게 반송해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내 돈 따질 필요 없으니 쫓겨난 그 훌륭한 가장 거두어서 평생 먹여 살리세요.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소송도 들어갈 테니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야, 너, 새아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당황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변명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튕기듯 통화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의 번호도 가차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던져 넣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더 이상 아무런 진동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방 문이 열리며 엄마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비니 모자를 눌러 쓰지도 않고 편안한 민머리 그대로 거실을 활보하고 계셨죠. 누구랑 그리 아침부터 통화를 혀? 아,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하라는 알림 전화 왔어. 저는 식탁 의자를 빼며 엄마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푹 잤어? 아침부터 갓 지은 밥에 고등어 한 마리 짭짤하게 구울까? 뭐냐? 내 딸이 구워주는 고등어면 뼈째 씹어 먹어도 맛있지. 엄마는 제 맞은편에 편안하게 앉아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엄마의 굽은 등과 깡마른 어깨 위로 부서지듯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식과 오만으로 뭉친 인간들을 끊어낸 이 공간은 완벽하게 무균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지독한 소독약 냄새 타령도 역겨운 향수 냄새도 누군가의 억눌린 한숨 소리도 없는 우리만의 집.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생선 기름 냄새가 온전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축포처럼 고소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 위로 건조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조정실에서 걸어 나온 그 사람의 어깨는 형편없이 굽어 있었죠. 늘 번쩍이게 닦여 있던 수제화 코는 여기저기 까져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 대신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낡은 청가방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향수를 뿌리며 집안을 호령하던 그 오만한 가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육비, 꼭 그렇게까지 다 받아내야 속이 시원하냐. 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뭇하게 자란 수염 사이로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나 지금 회사 근처 고시원만 한 원룸에서 지내. 내 월급 뻔히 알면서 매달 200만 원씩 다 빼가면 나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 눈썹을 한껏 늘어뜨린 그 표정에 저는 조용히 실소를 흘렸습니다. 굶어 죽진 않겠지. 당신 매주 동기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고
한우 구워 먹던 그 돈만 아껴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양육비, 당신이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긁어대던 영수증 반이반도 안 되는 금액이야. 제 차갑고 또박또박한 대꾸에 그의 미간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 엄마 지금 화병 나서 알아누우셨어. 동네 부끄러워서 브런치 모임도 다 끊으셨다고. 네가 그 알량한 집구석 하나 쥐고 유세 떠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잖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단 한 톨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닥없는 뻔뻔함.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이혼 판결문을 톡톡 치며 그의 퀭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 내 유세가 아니라 당신의 그 헛된 오만함이지.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드려. 남의 귀한 딸, 남의 피 같은 재산 거저먹으려던 그 얄팍한 도둑보가 터진 것뿐이라고. 아, 그리고 매월 25일 양육비 입금 늦어지면 곧바로 회사에 급여 압류 들어갈 거니까 명심해. 저는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매몰차게 몸을 돌려 법원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 뒤에서 다급하게 뻗어나오는 그의 손길을 저는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싸늘하게 피했습니다. 법원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청명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제 하늘인 줄 알았던, 그러나 실상은 제 목을 조르던 무거운 족쇄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막혔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길가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도어락 덮개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손톱이 닳도록 일해 이 집의 잔금을 치러주셨던 바로 그날의 날짜. 경쾌한 전자음이 4번 울리고 묵직한 철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블록으로 만든 성이야. 엄청 크지? 오냐, 우리 똥강아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안 전체에는 구수하게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포근하게 감돌고 있었죠. 역겨운 알코올 냄새도, 숨막히는 침묵도, 누군가의 억눌린 헛기침 소리도 없는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트 위에 앉아 손자와 블록놀이를 하던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왔냐? 날이 찬 뒤 밖에서 고생했어. 밥 다 돼간다. 얼른 손 씻고 와서 된장찌개에 밥 비벼 먹자. 엄마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평온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깊게 패였던 볼에는 어느새 보기 좋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한여름에도 집안에서 꼭 눌러쓰고 계시던 그 답답한 비니, 모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자를 벗어 던진 엄마의 머리 위로는 솜털 같은 은빛 머리카락들이 짧고 단단하게 솟아나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모자 안 쓰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예뻐. 제가 다가가 엄마의 짧은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까끌까끌하면서도 보드라운 그 촉감이 제 손끝을 타고 가슴 안쪽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는디 뭐하러 답답하게 쓰고 있겠냐? 머리 빠진 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맘 편히 숨 쉬고 사는 게 최고지.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주름진 눈꼬리를 예쁘게 접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신 같다며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비열한 손가락은 이제 이 공간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사위 눈치를 보며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주우러 다니지 않으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슴을 치며 마른 기침을 참아내지도 않으시죠.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식탁 한가운데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제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등기부등본. 그 종이 한 장이 가진 힘은 단순히 재산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우리 엄마의 존엄이었고 부당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와 내 아이를 지켜낸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딸, 밥 다 퍼놨다. 찌개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고봉으로 담은 밥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입 천천히 떠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국물이 빈속을 든든하게 채우며 내려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늘어지며 거실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핍박받으며 참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기생하는 무례함은 단호하게 베어내야만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입안 가득 밥을 씹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비웃었던 저의 휴직 기간은 이제부터 우리 세 식구가 진짜 행복을 가꾸어갈 눈부신 새 출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제 두 손 안에 아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결코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저희 모녀의 당당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메일에도 늘 존중받고 따뜻한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